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2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그 Q&A 시간을 하기 전에 지금 오늘 매매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매매를 한 내용이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원래 차트는 이제 2부에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이제 오후에 되다 보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Q&A 시간을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 0.035 0.035부터 제가 0.037에서 이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이제 교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교체했던 물량에서 지금 반을 교체를 했어요. 지금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0.037 근처가 오면 나머지 반을 교체를 할 겁니다. 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이때 이제 교체를 하셨던 분들 0.025에서 교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0.025라고 하면 그러니까 1비트가 40미터예요. 0.025 하면 그러니까 1비트가 42더일 때 그때 교체를 했습니다. 1비트가 42더일 때 교체를 했고요. 현재는 지금 0.035에 제가 교체를 오늘 했는데 비트가 0.035 예, 이렇게 하면 28.57개예요. 그래서 이더로 이제 11점 여기서 이제 빼기 40개를 해볼까요? 40개를 해보면 이더로 이제 11.42개 정도가 남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비트 개수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더 개수가 이제 11.42개가 남는 거예요. 1비트당. 그래서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뭐 얼마 비중으로 했느냐에 따라 이제 다른 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매매했을 때가 12월 7일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뭐 오래 안 걸렸어요. 이거는 오래 안 걸렸고 12월 7일 날 이제 교체를 하고 지금 다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따가 오후에 제가 일단 교체했다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50%요. 이 0.025에서 교체했던 물량의 반을 일단 0.035에서 교체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이제 이더리움 관련된 차트 설명은 이따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한 가지 뭐 말씀드리면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 캐시도 그래요.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면 이때 이제 이더리움이 10만원 깨고 내려왔었죠.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면 진짜 이제 각종 퍼즈성 기사들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이더리움 이제 ICO 했던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ICO 했던 그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면서 그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더리움이 뭐 빠지고 이더리움이 마치 올라갈 수 없을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작년에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상승하지 못할 때 이오스로 인해서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때가 되니까 이더리움은 상승할 때가 되니까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이더리움이 박스권을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또 재차 하락할 때도 아마 그 얘기는 또 다시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어차피 이제 그 세력들이 자신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자신들의 어떤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뭐 비트면 비트, 이더면 이더, 각종 알트코인들. 그럼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저는 시장을 끌고 가는 거지. 물론 이제 기업이 가치를 이 이더리움이라는 이 암호화폐가 어떤 가치를 잃거나 라고 하면 그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그럼 퍼즐성 기사에 휘둘려서 오히려 사야 될 때 팔고 팔아야 될 때 사는 그런 매매를 하면 안 된다. 만약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지금 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막 올라가니까 이제 참지 못하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남들이 오히려 팔 때 좀 사야 되고 쌀 때는 남들이 막 사고 싶어 할 때 그때 오히려 팔아야 된다. 예. 일단은 지금은 이제 교체 매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을 왜 그러면 뭐 1대 10도 되지 않았는데 교체를 하느냐. 일단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먼저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이 박스 매매를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댓글로 또 오늘도 이제 좋은 내용 써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댓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김성경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더리움, 기업연합, EEA에 가입한 기업들을 보면 기업 하나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기업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데 그 많은 기업들이 가입만 하고 별다른 액션이 없는 게 궁금하네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더리움 하드포크 내년 초가 끝난 다음 각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활용한 기술을 발표하려는지 혹시 아시는 부분이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제가 작성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EA는 이더리움을 각 기업의 산업에 맞게 최적화하면서도 서로 호환이 되도록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각 회사들이 이더리움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었을 때 각각 제멋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정해진 표준에 맞게 이제 진행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표준이 준비가 되고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법제화하면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댓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EA에 그 EA 사이트가 있어요. enteitheralliance.or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이트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EA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A는 구성원 중심의 조직으로 모든 비즈니스 및 소비자의 개선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일련의 오픈소스 표준 기반 블록체인 사양을 개발하는 것이 기본 헌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EA에서 계속 이 표준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기업들이 그 표준 모델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기업들은 어떤 이 관련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개발할 거로 보시면 되고 이 EA는 보시면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 알만한 이런 CME 그룹,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인텔 이제 우리가 알만한 것들 얘기해보면요, JP모건 이런 기업들이 이사회 멤버로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은 385개 멤버예요. 45개 국가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그 알만한 기업도 있고 이제 모르는 기업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 EA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EA에 가입이 돼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가입이 돼 있어요. 저번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그 리플을 이제 그 기축 통화로 그 리플 마켓을 만들었던 코스 거래소도 여기 지금 EA에 가입이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이사회에 있던 CME 그룹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덴트도 가입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들도 많고 블록체인 관련 회사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에 있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ING도 있고요, 인텔도 있고 우리나라 이제 회사로는 LG CNS 그리고 여기 KB 하나뱅크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보시면 화이자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저는 몰라도 또 여러분들 아시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삼성 SDS도 우리나라 기업에 들어와 있고 SK텔레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LG, 삼성, SK 이렇게 세 군데가 일단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굉장히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 이미 많이 이 EA에 이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회사들이 그냥 가입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표준, 어떻게 보면 이 표준이 완전하게 이제 만들어질 때까지, 또 얼마 전에 그리고 LG에서 그 LG 마곡 코인이었나요? 마곡 코인이라고 해서 그 실제 이제 그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그 자신의 회사 안에서 어떤 경제 활동, 그러니까 뭐 음식을 사 먹는다거나 커피를 사 먹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마곡페이, 마곡 코인, 그걸 이제 만들었던 걸로 이제 제가 뉴스를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제 이런 EEA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 이제
국가적으로 뭔가 법제화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물론 국가적으로 법제화가 돼 있는 국가들, 뭐 태국이라든가 뭐 싱가포르 이런 데는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는 기업들은 또 적극적으로 더 움직임을 이제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진 않다. 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일단 이 시장이, 그리고 이 이더리움을 걱정을 많이, 여러분들이 막 가격이 빠지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면 이 이더리움이 놀고 있어도 아마 걱정 안 하실 건데, 가격이 빠지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관련돼서 오늘 이제 차트 설명도 드리면서 같이 이제 김성경 님이 얘기해 주신 그 EEA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푸드히터 님이 뭐 어디서 이제 댓글을 보셨는데, 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피싱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비트코인을 날렸대요. 그런 글을 봤는데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시면 일단 그 어디죠? 예. 구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인원을 검색을 하시면요, 실제 코인원 주소가 맨 먼저 뜨는 게 아니라 코인원하고 이상한 주소가 제일 먼저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코인원 검색하시고 위에 찍은 다음에 아이디 비번을 넣으시면, 만약 잘못하면 여러분들 아이디와 비번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디와 이제 비번을 이 해커들이 가져가면, 피싱 사이트를 하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뭐 구글 OTP 설정을 안 했거나 이메일 컨펌을 설정 안 하면 이걸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 아이디와 비번,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아이디와 비번을 동일하게 쓰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이제 바꿔 쓰셔야 되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다 동일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나눠서 좀 다른 비번으로, 이제 좀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다른 비번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렇게 검색을 해서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검색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주소창에다가 코인원.co.kr을 쳐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이거를 이제 즐겨찾기로 등록을,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 사이트, 진짜 코인원 사이트를 즐겨찾기를 등록해 놓고 그 즐겨찾기로 이용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검색해서 들어가시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이런 피싱 사이트들이 나와서 그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인가 9월달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9월달인데, 암호화폐 이제 리플 9억 빼돌린 피싱 사기단 적발 해서, 그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 거래소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암호화폐 대량 보유자들을 골라낸 뒤에 이들에게 이제 보유화폐를 특정 사이트로 옮기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이메일을 보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메일 주소로 자신들 이제 그 피해자들의 리플을 자신들 계정을 옮기게끔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안 속을 것 같지만 이렇게 속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도 보면 실제 이제 그 피싱 있잖아요. 보이스 피싱. 그런 것도 우리가 보면 되게 어설프고, 야, 이런 거에 속나? 이렇게 하는데, 막상 또 본인이 우리가 사기를 당하게 될 때는 나도 모르게 이제 뭐에 씌어서 홀린다고 하잖아요. 사기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항상 여러분들이 그 거래소를 사용하실 때 누군가 뭐 거래소가 아니라 누군가 이제 여러분한테 어떤 주소로 여러분의 이제 자산을 옮기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거래소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거래소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확인을 직접 해보신 다음에, 그 상담원과 통화를 해보신 다음에, 그 전화 온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 송금을 하시더라도 송금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일단 뭐 여러분들한테 송금을 하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99%가 사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팁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진짜 코인원 사이트에는 이렇게 자물쇠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물쇠 표시가 없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피싱 사이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렇게 해서 피싱 사이트 혹시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실수를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주의 차원에서 푸드히터님이 또 글을 써주셔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예. 사뮤엘님이 부동산 관련돼서 좀 좋은 얘기를 써주셔서, 물론 이게 암호화폐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관련돼서 이제 써주신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06년도 7년도에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그러니까 금융위기, 서프라임 그 금융위기가 오기 전이었죠. 전해에 양도세 중과를 1가구 1주택을 법률로 제한하였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대형 평수, 어차피 살 거면 대형 평수를 사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후배들에게 소형 평수를 사라고 하였고 저도 소형 평수를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절대로 서울로 들어가야지 외곽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하였고, 대형 평수를 사지 마라, 특히 2기 신도시에는 개거품 물면서 말렸습니다. 예, 그런데 대형 평수 사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간 후배나 지인들 중에 단 한순간에 2년 만에 대출금만 5억 이상을 가지게 되어 꿈의 평균 연봉 7년 전에 1억이 넘는 회사에 다니던 후배가 부채를 감당 못해 명예퇴직하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이 아파트도 올랐을 거예요. 이때 이제 그 5억 이상 대출금이 있던 아파트, 대형 평수 이 아파트도 아마 지금 가격에는 올랐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1, 2년 경기 침체 상황이 왔던 그 1, 2년을 버티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2007년도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법적으로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니까 규제를 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기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런 법률을 마련했죠. 마련하고 실제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빠지고 같이 부동산도 가격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담보로 잡고 있던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담보 물건이 어떤 추가적인 금액을 이제 입금을 하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목돈이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왜냐면 덩치가 큰 평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현재 현금이 없는 상황인데 뭐 1억이나 2억을 추가적으로 더 은행에서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 담보 금액이 부족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팔아야 되는 거죠. 집을 팔아야 되고, 아니면 집을 내가 팔기 싫으면 어쩔 수 없이 또 뭐 이렇게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그 5억 이상의 내가 빚을 갖고 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가격이 이제 하락을 했어요. 가격이 하락할 때, 그리고 이제 금리도 인상이 됩니다. 금리는 이제 인하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다거나,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높게 되면, 만약에 미국과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도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 만약 IMF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자가 지금 이자 수준이 아니라 맥시멈 진짜 뭐 10% 넘어가는 그런, 뭐 그때 이제 IMF 때는 20% 가까이 육박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를 계산할 때 가장 최악의 경우가 됐을 때 내가 이 최악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계산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구매하든 암호화폐를 투자하든, 부동산도 결국에 대출을 받고 사는 거는 레버리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레버리지를 썼을 때 그 이자가 올라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일시불로 그걸 빚을 상환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 이자가 20%가 올라가도 내가 매달 그 이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어떤 현금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러니까 직장에서 월급을 뭐 아니면 내가 일을 하는데 충분히 이제 돈이 나와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나와서 이자가 여기서 지금 뭐 이자가 지금 200만 원인데 500만 원 올라가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보유하고 계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리스크까지 다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일단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고, 이때 아마 이제 사무엘님은 이걸 이제 캐치를 하시고 미리 이제 후배한테 이제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반대로 1기 신도시 중에 하나에 살았는데 10만 세대 신도시에 나온 30대 소형 평수를 저와 저의 후배들을 거의 반강제로 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32평 이하의 시세가 3개월 만에 2배 이상 폭등하여 큰 수익을 챙겼습니다. 모든 부동산 전문가나 언론이 대형 평수를 사라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판단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보시면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대중들이 얘기하는, 아니면 대중들이 보통 취하는 행동에 반대로 반대 행동을 취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고, 이더리움도 사람들이 단톡방 그때 당시에 보면 막 저렇게 10만원 깨질 때, 야, 이더리움 이제 살아가기 힘들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 12월 7일이었으니까요. 그런 기사가 팽배했고, 저희 댓글에도 아마 그때 댓글 12월 7일, 6일 언저리 댓글 보시면 저한테 이더리움 관련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항상 좀 대다수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반대 방향의 관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좀 뭐라 그러죠? 안목을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과 3개월 만에 어떻게 알았냐고 달라졌습니다. 그건 제로성 게임입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 쩐의 전쟁이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언론, 정권은 한편입니다. 자신들은 사면서 일반인은 팔게 유도하고, 자신들은 팔면서 일반인들은 사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금리가 인상되고 가계부채로 정부와 언론이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가계부채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이 폭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주변에 집을 무조건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값을 슬그머니 올라 버렸습니다. 예, 이제 2008년 서프라임이 지난 후에 얘기를 써주신 거예요. 2008년 서프라임이 지나서 이제 제로금리, 우리나라도 금리를 이제 유지하다가 이제 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됐었을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가 살아날 거,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버텨질 것이라고 보고 주식시장도 좋아질 거라고 이제 판단하시고 이때는 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언론의 반대로 가면 됩니다. 물론 언론이 반대하는 초기에 해당됩니다. 언론이 반대하는 초기에. 그리고 정권의 특성상 일반인을 생각해주는 척하는 진보 정권 초기에 집값이 항상 많이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는 정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권력자가 위하는 척하면 그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재벌로 부자, 형제지간에도 돈을 놓고 싸웁니다. 인간의 탐욕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아닌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후배들에게 이제 강의도 많이 했지만, 양도세 중과 50%를 하면 부자가 아닌 일반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내가 번 돈을 왜 나라에 50%를 내냐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의 세제를 규제하는 초기에는 상승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승한다는 조건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상승할 경우에 부자가 아닌 분은 양도세 50%의 공포심을 느끼지만, 부자는 수익률 50%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수익률 50%라고 하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 부분을 보면 결국에 이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도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야, 세금 매기니까 이제 빨리 팔고 나가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부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금 매겨? 그럼 내가 세금 내가 낼 거까지 프리미엄 붙여서 내 거 물건 살 사람한테 난 팔고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0억에 여러분들이 여기 5억에 샀는데 10억에 아파트를 판다라고 했을 때, 암호화폐를 얘기를 할게요. 5억에 사서 10억에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나갈 생각인데,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를 매기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난 10억에 안 팔고 11억에 팔 거야. 그래서 세금 내고 나는 어차피 10억, 내가 5억은 난 취하겠다, 내 수익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보는 세금에 대한 시각, 그리고 이제 부자가 아닌 분들이 보는 세금을 보는 시각이 분명히 이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규제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내용을 부동산 관련돼서 제가 이제 왜 오늘 말씀드렸냐면, 또 다른 분이 한번 부동산 관련돼서 질문을 해주셔서 같이 제가 얘기할 겸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무엘님이 이제 또 하나 써주셨어요. 그 봇 관련돼서 봇 트레이딩에 대해서 이제 써주셨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제가
또 좋은 내용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20년 전부터 월가에서 가장 대우받는 전공 분야가 MBA에서 수학과 물리학과 출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제 바뀐 이유가 이런 알고리즘을 계산을 해서 그런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학자랑 물리학자로 이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봇 트레이딩에서 진화해서 미국에서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영화에서 이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시세 조작은 우리나라 거래소가 특히 심한데 봇 트레이딩은 그 시세 조작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머리 싸움이다. 누가 더 어떤 프로그래밍을 더 잘할 것인가, 어떤 조건을 어떻게 입력해서 어떤 조건에 맞았을 때 그 조건을 맞게끔 이제 매매를 할 것인가. 이제 지금은 사실 이 부분도 사람이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AI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값들을 이제 입력을 해서 AI가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매매를 한다. 그래서 제가 작년 올해 초에 많은 수익을 올린 방법 중에 하나 이제 지금 그 노하우를 이제 공개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을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수익을 올린 방법 중에 하나를 공개하면 업비트와 비트렉스가 제휴하면서 업비트에서나 이제 빗썸에서 유지보수라고 거래를 중지시킬 때 매매 정지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비케나 비트골드, 대시 등이 급등, 급락일 경우에 심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인위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업비트에서 만약에 유지관리 점검, 매매 정지가 있었을 때 비트렉스 거래소에 가서 확인하니까 정상 거래가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렇게 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리나라 업빗이라든가 빗썸이 거래 정지가 딱 됐는데 어떤 몇 개 해당 코인들이 급락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급락 나온 코인들을 비트렉스 거래소 가셔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매수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어김없이 이제 수십 %에서 뭐 최고 380%까지 수익을 올려줬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뭐 이게 정확하게 딱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험에서 이제 아신 거죠. 경험에서 아신 거고 이제 이런 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서 뭔가 급락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자신들만 이제 매수를 하고 올라갔을 때는 비싼 가격에 또 우리나라 그때 이제 매매 점검을 풀어줘서 우리나라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싸게는 이제 살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 얼마 전에 업비트에서 리플을 290원, 310원대 매수해서 500원에 매도를 걸었는데 며칠 후 새벽에 보니까 BTC 페어 거래에서 리플이 500원이 되었는데 원화 가격은 400원이어서 매도를 이제 취소하려고 하니까 매매 정지를 걸어두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800원대 매도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 매도를 못 풀어서 어쩔 수 없이 500원대에 강제로 이제 매도를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좀 확실하게 원하는 가격에 이제 매도를 깔아 놓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매도 가격 매도 취소도 이제 못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중간 부분은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코스닥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하셨고 부동산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좋은 이런 시장에 대한 경험을 노하우를 이제 공개를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봇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봇 트레이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에 어떤 거래소 간 왜곡 현상이 좁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어떤 특정한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매매 실수라든가 아니면 뭐 매매 수량이라든가 매매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벌어지는 그런 손해를 이런 봇 트레이딩이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거다. 예. 그럼 그렇게 보면 굳이 나쁘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나쁘게 봐야 되는 건 뭐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점검이라고 해놓고 거래를 못하게 막아놓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거래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래 취소를 못하게 막아놨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거래 취소를 못하게 전산이 문제가 생겨서 거래 취소가 안 되면 원래는
로도 응대를 해서 거래 취소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예, 증권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만약에 증권도 이제 HTS가 문제가 되면 그 증권사로 직접 전화를 해서 내 아이디랑 이제 비번을 얘기하고 그 내가 주문 넣은 거를 취소를 시켜달라고 하면 그 증권사 직원분들이 취소를 시켜줍니다. 즉시 그 담당 증권사 직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잘못된 거래소들은 이런 거죠. 실제 입출금 서비스를 막아놓고 거래 가격을 왜곡시켜 놓는 겁니다. 거래 가격을 왜곡시켜 놓고 그래 놓고 이제 가격이 좁혀지지 않는 거는 뭐 자신들이 이제 지금 이거는 우리는 시장에서 알아서 좁혀져야 되는데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세 조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거래소에서 잘잘못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을 뭐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읽어볼게요. 오종학님이 이제 써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트루 USD나 USDC 등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어도 달러를 보유한 것과 같다고 하셨는데, 미국의 타 국가 사람들도 보유한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로 환전할 수 있나요? 예, 일단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만약에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면, 있는 걸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이제 감사할 것 같고요. 트루 USD 사이트를 통해 달러를 입금하면 트루 USD를 지갑으로 전송하겠지만 반대로 트루 USD를 달러로 환전받는 방법이 궁금해져서요. 이게 이제 국적과도 관계가 없는지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 건지 궁금해져서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그 트루 USD를 사용하는 목적, 아니면 이제 이게 이제 달러를 제가 이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하나의 이제 포트폴리오로 달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요. 그러면 내가 달러를 보유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달러를 직접 바꾸는 거, 그리고 아니면 뭐 선물 ETF, 미국 달러 ETF, 뭐 코덱스 미국 달러 이런 걸 이제 이용해서 구매할 수도 있는데, 이제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보다도 차라리 직접 트루 USD를 사자라고 해서 이제 트루 USD를 살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서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과연 달러로 내가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거 지금 달러 사는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달러로 우리가 출금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걱정할 부분 없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1,100원일 때 트루 USD를, 제가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트루 USD를 만약에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1달러가 1,100원일 때 우리가 샀습니다. 매수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2,000원이 됐어요. 2,000원이 돼서 이제 이 달러를 매도해서 원화로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이 달러를 매도해서 뭐 다른 암호화폐를 사고 싶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달러를 출금을 하고 싶다. 달러로 출금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달러를 여러분들이 일단 이 트루 USD를 여러분들이 원화 시장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원화로 바로 바꿔도 되고요. 매도를 해도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1달러가 이제 2,000원이 됐을 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원화 시장에 없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BTC 시장에는, 업빗 BTC 시장에는 트루 USD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루 USD를 먼저 뭐 비트라든가 이더로 바꿔줘요. 매도를 해서 사는 거죠. 비트를 사는 거죠. 비트를 매수해서 트루 USD로 비트를 삽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화로 사는 것보다, 원화가 1,000원이고 달러가 2,000원이라고 하면 원화로 사는 것보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2배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것보다. 달러 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비트를 사시고, 비트를 사신 다음에 비트를 다시 원화 시장에서 매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1달러를 2,000원에 이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원화를 출금하시고, 그 원화 출금하신 걸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달러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럼 계속 트루 USD를 이제 매수한 상태를 계속 이제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뭐 투자 목적으로 우리가
트루 USD를 사는 거는 문제 될 게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고 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게. 예, 그리고 다음에 예. 그 푸드히터님이 이제 써주셨는데 왜 비트가 올라가야지 알트들이 올라가나요? 그리고 이제 알트 가격이 비트에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일단 이거를 보면 제가 쓴 걸 한번 읽어볼게요. 세력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비트, 알트 모두 다 물론 돈이 엄청 많아서 한 번에 다 펌핑 시킬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일단 자금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세력도 그리고 시장을 컨트롤하는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이거는 이제 쉽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에 집중해서 비트코인을 먼저 펌핑을 충분히 시키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미넌스를 항상 체크하는 거고요. 비트 도미넌스가 그래서 높아지게 되면 비트 도미넌스가 높아지게 된 상태에서 일단 그 일정 부분의 비트를 매도를 하면 도미넌스가 약간 낮아지면서 그 매도한 비트 자금을 가지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펌핑을 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비트 도미넌스가 60%가 넘어가고 60% 넘어간 도미넌스에서 10% 정도만 비중을 줄여준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알트들을 순차적으로 펌핑 시킨다고 하면 충분히 그 돈만 가지고도 비트코인을 충분히 보유한 상태에서 그 돈만 가지고도 알트코인들을 펌핑 시키고 알트코인들을 펌핑 시켜서 BTC 마켓에서 3배, 4배 올려놓으면 거기서 다시 처음에 매도했던 비트 물량은 매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갖고 있던 비트 물량은 그대로 비트 개수는 유지가 되면서 알트코인으로 현금화해서 나머지 부분은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개수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금으로 계속 이익을 챙겨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이것을 이제까지 이 시장에서 계속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당연히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 가격이 이제 BTC 마켓에서 비트코인 가격으로 움직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알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요. 대중들은 어때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이제 죄송합니다. 그 비트코인을 팔아야 될 때 오히려 팔아야 될 때 막 살려고 한다는 거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이제 알트코인과 이제 비트코인이 BTC 마켓에서 이제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알트가 매도되면서 비트가 매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BTC 시장에서 한 번의 매매로 비트코인을 살려고 하면 알트가 매도가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 매수가 되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알트가 이제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트가 매도가 되면서 알트코인 가격이 BTC 시장에서 이제 빠지는 거죠. 근데 이때 BTC 시장에서는 빠져도 원화 시장에서는 제자리거나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 원화 시장이나 달러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면 BTC 마켓에서는 알트를 던지니까 빠져요. 알트가 빠지는데 그 원화 가격이라든가 달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제 이 가격이 책정되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이 결국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원화 가격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 상승하는 것만큼은 못 올라가도 그래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푸드히터님이 이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이제 답변을 드렸고 이제 이시영님이 이제 아까 제가 그 샤무엘님이 이제 그 부동산 관련된 글을 써주셨던 거 이제 이시영님이 이제 마찬가지로 또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려고 샤무엘님 아까 그 글도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거예요. 그리고 금융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싶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전공이 제가 수학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수학과를 나왔는데 저도 금융 전공은 아니에요. 금융 전공은 아니지만 이 시장에서 제가 이제 10년 넘게 이제 있다 보니까 일단 경험이 많이 쌓였고 시장을 계속 이제 시장에 참여하면서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운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이 암호화폐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하면서 결국에 저도 이제 같이 성장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저도 여러분들한테 배우고,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보를, 아니면 다른 구독자분이 질문해 주신 거를 통해서 또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아직 안 해봤었는데, 이 사람이 질문한 거, 그리고 또 제가 답변하는 걸 보고 여러분들 궁금증 해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가 정보를 계속 쌓아 나간다, 경험도 쌓아 나가면서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쌓인 걸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저는 전문가가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치를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샤무엘님이나 뭐 손기봉님 같은 경우 보시면, 이런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딱 그냥 글만 읽어봐도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만 읽어봐도 사실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예, 저희 애가 지금 아직 그 유치원 방학을 해서, 애기가 예, 일단 갑자기 이제 웃겨가지고, 일단 어디까지 제가 먹었는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 둘째가 지금 유치원 방학을 오늘부터 이제 해가지고 집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읽어볼게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전문가가 되는 건 경험이 중요하다. 제가 이 얘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아기가 와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중국발 금융위기가 도래한다면 중국발이 될 수도 있고 유럽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까지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 경우는 어찌해야 할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시세 4억 5천, 빚이 2억 1천입니다. 처분해야 할까요? 처분한다면 월세로 가서 금융위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님 그냥 살아야 할까요? 또한 현재 상환액 플러스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 돈을 빚을 갚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님 달러를 사놔야 하는 것인지. 여기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 코인은 싫어하신대요. 여유 자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리플이 탈비트가 가능한 것일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개인적인 어떤 투자에 대해서 사실 조언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이 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그냥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 뿐이고, 제가 만약에 저는 집은 팔지 않는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라고 해서 집값이 안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집값은 당연히 떨어질 수 있어요. 부동산 위기가 오면 떨어질 수 있지만, 저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살고 있는 집까지 저는 팔아가면서까지 이거를 제가 투자로 해서 우리 가족들이 혹시 모를 어떤 위험에 그 상황에 뭐 길거리로 내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을 팔진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침체가 와서 팔고 나서 집을 싸게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중앙은행에서 개입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순식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면서 집값이 이제 미친듯이 올라가요. 나는 현금화를 해놨는데. 그러면 집값이 제가 뭐 이렇게 만약에 4억 5천에 팔았는데 집값이 갑자기 막 10억 20억 이렇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현금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집도 살 수 없고 그 월세도 감당할 수 없겠죠. 현금은 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의 수가 이제 나타날지 모르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다 감안하시고, 최악의 리스크가 됐을 때도 여러분들이 가족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는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집값이 안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팔지 마셔라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집에 대한 저희 기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사무엘님 얘기할 때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일단 상환액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일단
이런 거예요. 만약에 혹시 이자가 이제 금리가 얘기했잖아요.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상환액이 없는 상태에서 빚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집을 처분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사뮤엘님 후배가 5억이란 빚 때문에 1억 연봉 직장을 포기하고 퇴직금을 받고 이제 회사를 그만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상환액이 없으면 그 이제 은행에서 담보금을 더 입금하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상환액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까지 다 이제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사무엘님 후배 같은 입장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 입장이 됐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가 IMF 때처럼 갑자기 올라갔을 때 내가 그 이자를 낼 수 있는 돈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을 버틸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는 이제 쓰지 않았는데 뭐 현금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대출이 없는 것이랑 마찬가지니까 상환액을 다 갖고 계신 거니까 뭐 이자가 올라간다 싶으면 바로 이제 상환해 버리시면 되는 거죠. 한 번에 뭐 그렇게 올릴 경우는 극히 드물 거니까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래도 항상 시장을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쓰지 않았는데 달러를 어느 정도 지금 사놔야 되는지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원화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원화를 100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원화를 100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 뭐 코인은 사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요. 사모님이 싫어하시니까 그러면 나머지 반을 뭐 달러로 이제 갖고 계시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반 나눠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거는 그 집을 뭐 파는 거 아니면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 이 부분은 그냥 제 기준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 투자 선택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투자 조언은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예요. 암호화폐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디서 사고 판다 이 얘기만 드리지 제 비중을 얼마큼을 여기서 바꾸고 얼마큼을 한다고 말씀만 드리는 거고 여러분한테 이걸 무조건 하라고 이제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다 상황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이더리움만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비트만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걸 가지고 그냥 참고만 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고만 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거를 제가 리딩 목적이 아니에요. 그 리딩 목적이 아니고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없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제가 매매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나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아니면 참고했는데 이거는 나랑 내 포트폴리오랑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영상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리플이 비트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리플뿐만 아니라 어떤 막 이오스가 될 수도 있고요.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진짜 뭐 우리가 킬러 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킬러 뎁이 나와서 수익을 창출하는 대중들이 들어와서 막 그 게임에 열광하고 뭐 그럼 그게 VR이 될 수도 있고요. VR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열광하면서 대중들이 참여한다라고 하면 그런 수익을 만들어내는 암호화폐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저는 비트코인 시장이 하락을 해도 어느 정도 탈비트 현상을 보일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김도균님이 또 이제 어제 이어서 또 좋은 글을 써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김도균님이 써주셨고 이게 자꾸 지워져서 네 번째 결국에 이제 컴퓨터로 쓰신답니다. 네 번째 쓰셨기 때문에 이거 꼭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좋습니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발행자 이용자가 손해볼 곳이 없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의 블록체인 기술은 널리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5G, AI, VR 등등 이미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새로운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아닌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인터넷이 들어온 것처럼 어느 순간 당연한 듯 블록체인은 자리 잡을 것입니다. 또 코인은 꼭 화폐로서의 기능으로만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디블록이 내 의료 정보를 코인에 저장해서 협약된 모든 병원에서
내 의료 정보를 불러와 열람할 수 있듯이 공인인증서, 인감을 대체할 내 정보를 코인에 저장해서 필요한 곳에서 나만이 불러올 수 있게 사용되는 코인의 역할도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블록체인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될 것이고 이 비용을 이용자에게 나눠주는 보다 투명해지면서 내 모든 활동이 경제 활동이 되는 그런 미래가 곧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내가 숨쉬는 거 하나하나 움직임 하나하나가 경제 활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행동들이 필요한 기관, 기업, 단체 등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요. 예. 메디블록 얘기를 해주셨는데 메디블록 그리고 우리 뭐 베리칩이라고 하잖아요. 베리칩을 이미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이제 심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사람들이 거부감 없게 받아들이려고 벌써 이런 뉴스를 저는 내보내고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계획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럼 야 나는 절대 베리칩 안 심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안 심을 건데 우리는 당연히 내가 내 몸에다가 뭔가 무슨 바코드처럼 뭔가 이렇게 낙인 찍는 것 같은 이런 게 싫다는 거죠. 싫은데 그 세력들은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수 없게끔 전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메디블록도 마찬가지예요. 메디블록도 내 어떤 의료 정보들을 다 알 수 있게끔 하고 그 의료 정보를 결국에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 제공을 하고 의료보험공단이 베리칩을 안 심은 사람들은 너의 어떤 의료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몸 상태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한테는 의료보험을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7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이렇게 물리겠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5만 원에 누리고 싶으시면 이거 베리칩을 심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그냥 일반 우리 서민들은 이걸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거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나 의료보험 낼게 하고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걸 거부하기 어렵게끔 이 세력들이 저는 그렇게 이제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메디블록 얘기도 해주셔서 갑자기 그 베리칩이 생각나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숨 쉬는 거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가 걷는 것도 얼마큼 많이 우리가 걸었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의료보험비를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너는 오늘 뭐 10,000보를 걸었으니까 한 달 의료보험비를 이만큼 줄여줄게. 당신은 오늘 그러니까 담배를 내 몸에 이제 어떤 생체 그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어서 담배를 당신은 안 폈으니까 그러니까 니코틴 그런 정보를 확인해서 안 폈으니까 담배를 안 폈으니까 당신은 뭐 의료보험비를 얼마큼 할인해줄게. 이런 식으로 그런 걸 다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만 안 피고 내가 걷기만 해도 돈을 버는 그리고 담배 피고 예를 들어서 막 술 많이 마시고 그리고 또 걷는 것도 하나도 안 하고 나쁜 음식을 먹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는 의료보험비를 더 청구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보험비를 더 청구해서 그 청구한 의료보험비를 가지고 그렇게 몸을 건강하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오히려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로 시작해서 코인을 알았는데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이 기술은 앞으로 꼭 널리 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글을 써주셔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읽어볼게요. 데이비드 킴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에이다 원화 가격이 빗썸이랑 업비트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빗썸 보시면 뭐 에이다뿐만 아니라 이 어거 같은 경우는요 지금 11만 3천 원이에요. 11만 3천 원. 지금 업빗에서는 아마 10,000원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업빗에서는 10,000원인데 지금 빗썸에서는 11만 원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얘네가 지갑을 이제 입출금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문제 있는 거다 이거는 보고 있고 이제 빗썸에서 그래서 자신들도 이제 이거 문제 인식을 하고 앞으로 풀겠대요. 푸는데 보시면 앞으로 입출금 재개 시점을 모든 회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사전 공지 및 통지한 후에 1개월 이후 2019년 1월 중순경에 이제 이거를 입출금을 풀겠다라는 겁니다.
시세 차이와 관계없이 암호화폐별로 최소 1일 전 별도 공지 및 통지한 후에 입출금을 재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왜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스팀도 2,100원이에요. 스팀 지금 뭐 300 얼마인가? 업빗에서 이런데 이렇게 되고 지금 테넥스도 뭐 3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500원인가? 500원인가 했는데 1,600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차이 나는 거를 입출금이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입출금이 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봇뿐만 아니라 그 암호화폐 이제 보따리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시세 차익을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매도를 해서 당연히 이런 갭을 좁힙니다. 좁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런 공지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업빗에서 다른 거래소보다 비싼 코인을 갖고 계시면 다 매도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기서 펌핑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언제 이 간격이 좁혀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다 매도하시거나 분할로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한 달밖에 이제 시간이 안 남았잖아요. 한 달도 안 남은 거죠. 지금 이제 1월 중순이라고 했으니까 미리 이제 간격이 좁혀지기 전에 매도를 해서 현금화 하시고 그 현금을 인출하셔서 업빗이라든가 다른 거래소로 들어가셔서 만약에 어거라고 하면 업빗에서 어거를 동일 개수로 사시면 9만원씩 남는 거잖아요, 하나당. 그래서 그거를 현금을 가지고 뭐 다른 코인을 사시든지 아니면 맛있는 거 밥을 사드시든지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업빗에 빗썸에 있는 이런 이제 간격이 앞으로 좁혀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조치를 취하셔라. 가격 차가 벌어져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데이비드 킴님 질문 주신 거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그 코인 참수님이 이제 이거 지표 물어본 거는 차트 설명을 드릴 때 그때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호시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벡트 1월 그 일정도 연기가 되었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1월 이제 24일 날 오픈되어 있기로 했었는데 지금 IC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했으면 목표일을 맞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라고 해서 CFTC에 정통한 사람은 1월 30일 발법은 여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단지 며칠 동안 지연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 되면 좋고 그냥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하시면 뭐 1월 24일 날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30일 날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케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자금 관리라든가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이 스케줄에 맞춰서 단기 자금을 가지고 어떤 이벤트를 기대한 투자는 위험하니까 하지 마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송기봉님이 이제 써주셨어요. 송기봉님도 이제 이런 투자를 많이 하셔서 부동산 관련된 이제 어떤 경험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014년을 상기하세요. 당시 수도권 2014년이니까 서프라임이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그 초기 단계였던 것 같아요. 당시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데 기자가 전하는 말이 우습더군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데 주택 가격은 5에서 7% 정도 올랐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집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가 이 뉴스의 주제였대요. 뭐냐면 부동산에서 거래량은 되게 많은데 가격은 오르지 않고 있다. 5에서 7%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게 그때 당시 뉴스의 주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지첩시 주택을 사면 되는겨 이놈아, 주식이랑 똑같다 이놈아, 주저리 이 기자는 멍돌이였음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멍돌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썼을 수도 있고 뭐 저는 언론이니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 현재 상황을 보면 현재 상황하고 이제 그 당시 2014년 부동산 시장을 비교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올해 부동산 시장 저희 대전도 마찬가지고 뭐 서울 특히 강남 지역 되게 핫했잖아요, 부동산 시장이.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 2014년 15년에 거래량이 터지고 결국에 17년 18년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18년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피크를 쳤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018년 12월 초부터 현재까지 한 달간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거래량 갱신. 이더리움도 이번에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어요. 원화 시장에서도 많이 터지고 BTC 시장에서도 이더리움이 지금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습니다. 바닥에서 12% 올랐는데 아니죠. 오른 거 하나도 없죠. 440 매수자가 많으므로. 그나마 이제 역배열 전문 전공이시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자산 가치가 뭐 채권이든 주식이든 이런 암호화폐든 부동산이든 이런 식으로 가격이 바닥을 칠 때만, 그러니까 남들 대중들이 다 아니다 할 때, 남들 대중들이 다 야 이거는 이제 끝났어, 이거는 야 이거 오르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제 그때 오히려 그런 어떤 투자 상품들을 찾아서 매수하시는 게 전공 분야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지금 계속 보면 차트를 갖고 흔들잖아요. 보면 어제 18시 50분부터 대가리 올려가며 애간장 녹이듯이 올렸다 내렸다 반복, 추세대로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며 애간장 녹이며 스캘퍼 데이트레이더 접근할 수 없는 장을 만들며 애간장 다 태운다. 보시면 그 뭐 스캘퍼들 단타 한다고 하죠. 물론 내가 이런 트레이딩에 완전 감각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감각이 있어서 잘 하시니까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뭐 매매 기준을 세워서 나는 뭐 10분봉 20분봉 보고 하겠다, 뭐 5일선이 깨지면 나는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어떤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있는데 차트를, 그런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 기준을 삼고 있는 차트를 깨고 다시 올려주고 깨고 올려주고, 이거를 세력들이 몇 번만 반복을 해버리면 사실 손절하다 판나는 거예요. 손절하다가 코인 개수를 다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막상 거기서 이제 코인 개수 줄어들고 막상 올라갔을 때 많이 먹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차트를 갖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추세 매매를 해야 된다. 추세가 돌아섰으면 그냥 추세대로, 그 돌아간 추세대로 그 큰 추세가, 장기 큰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길게 먹을 수 있는 거지, 단기로 스캘핑하고 뭐 아니면 뭐라 해야죠, 데이 트레이딩 하는 거, 이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 부분을 이제 그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이제 이더리움 시장이 왜 이렇게 다른가,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더 마켓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이더 마켓을 볼까요? 이더 마켓을 보면 이더 마켓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보시면 이더 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뭐 리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보시면 다 다릅니다. 다 빠진 걸로 나오죠. 다 빠진 걸로 나와요. 근데 원화 시장을 보면 어때요? 다 지금 상승으로 나오죠. BT 시장은 어때요? BT 시장은 상승한 것도 있고 하락한 것도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리플이 이제 빠진 걸로 나오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이더리움이 오늘처럼 이제 이더리움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면 이더리움 기준으로 그 나머지 코인들, 알트코인들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시장은 지금 이더리움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나머지 코인들은 다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BT 시장은 몇 개는 상승하고 몇 개는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알트코인들, 원화 시장은 오히려 다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가 크게 상승한 것이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뭐 3%, 4% 상승했기 때문에 원화 시장, 달러 시장에선 다 상승한 것처럼 보이고, 대신 이더 시장은 이더가 지금 막 10% 이상 상승하게 되면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오히려 하락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환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규제 없이 만약 시장이 다시 불장에 왔을 경우 작년처럼 코인 시장에서 외환 유출을 우려해서 한국 정부는 이 시장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을까요? 예, 폐쇄할 수도 있겠죠. 물론 안 할 거로 보지만 당연히 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제가 중국 거래소, 이제 윤비라는 중국 거래소 썼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때 이제 중국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달이었나 일주일 시간을 줬어요. 일주일 동안 그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폐 자산을 다 빼라 해서 뺄 수 있게끔 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그 거래소에 있던 거를 다른 뭐 싱가포르 거래소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뭐 미국 비트렉스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 거래소로 옮겼어요. 해외 거래소로 옮기고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로 그 윤비 거래소에 있던 그 자산들을 다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시간이 지나고도 거기 있던 자산을 한참 동안 뺄 수 있게끔 얘네가 해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시장 거래소 폐지 이렇게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자산을
뺄 수 있는 시간을 저는 당연히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뭐 해외 거래소로 옮기던가 아니면 개인 하드월렛 지갑으로 옮겨 놓으시면 되고, 트레이딩이 아니라고 하면, 트레이딩을 매일 할 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그 나노월렛저 지갑에다가 옮겨 놓으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쉴트 호르님이 써주셨는데, 어제 제가 이제 유튜브 관련돼서 설명할 때 그 위쇼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같았대요. 그래서 위쇼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창작자가 방송하는 시간 등에 비례해서 토큰 등을 보상으로 받고 광고주는 토큰을 지불하여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거의 설명해 주신 내용과 이제 일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이 위쇼라는 거 이름만 뭐 빗썸에 상장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봤는데 사실 코인은 제가 이제 잘 몰라서 몰랐고, 저는 이제 스팀처럼 이런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 그런 플랫폼이 이제 암호화폐에서도 블록체인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예, 오늘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2018년도 그럼 12월 2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좋은 여러분들이 진짜 경험, 특히 저는 이 시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샤뮤엘님이라든가 송기봉님, 연륜이 묻어나오면서 그 경험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 자기가 경험으로 했던 걸 써주신 거는 이건 어디 가서도 사실 구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해주시고,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그런 댓글에도 좋아요 이런 버튼을 여러분들이 이제 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댓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서로, 나는 이 내용은 몰랐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또 질문을 해주셔서 아예 어떻게 보면 궁금증이 없었던 부분까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라고 이제 하시면서 서로에게 이제 발전이 되는 그런 저는 채널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하고 경험, 그리고 이제 지식, 정보를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